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해설 강의의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철회 선생님입니다. 자, 정말 먼저 이 수능시험을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썼잖아요. 그 애쓴 자기 자신에게 토닥토닥 정말 잘했다, 힘들었지만 잘 참았다 라고 격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잘 쉬는 것 이제 중요하죠. 잘 쉬는 것, 정말 자신의 그런 컨디션 자체를 정말 좋게 잘 만들면서요, 잘 쉬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도 기말고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재학생이든 아니면 N수생이든 면접 전형이든 아니면 논술고사든 아직 대입 전형이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 시험들까지 잘 준비해서 좋은 결실 분명히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남은 일정들도 잘 준비해서 소화하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이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독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강의가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들을 수 있을 텐데, 4개의 세트가 출제가 됐고요. 첫 번째 것은 독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은 주제통합적 읽기와 관련된 세트로 인문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사회법 세트가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은 과학 세트가 이제 출제되었는데, 그 4개의 세트 중에 2개의 세트가 EBS에서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할 때, 즉 수능 특강 강의할 때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또 출제가 되기도 했고,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에서 또 강조했던 것이 또 출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요, 이 법이 출제가 되면 법 지문에 출제 요소가 되는 정보는 어떤 요건 경우라든가 개념에 관한 정보라는 것을 선생님이 개념 강의 때부터 굉장히 누누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에 딱 부합하는 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지문과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관련해서는 수능 특강 강의할 때부터 선생님이 올해는 생명과학, 공학 관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계에 대비해서 이제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강의에서도 그에 관한 강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채소제거법에 관한 그런 강조를 참 많이 했었죠. 이 채소제거법, 이 기울기에 관한 개념 원리를 잘 익히고 수능시험장 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이 수능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준비를 이제 잘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 해설 강의를 바탕으로 다음 수능을 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독서에서도 그런 이 연계의 측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잘 해야 됩니다. 지문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의 연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의 방법 절차가 있는데, 그 필요한 사고 방법 절차, 우리 연계교재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요구하는 필요로 한 문제들이 수능에 또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잘 쓰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에서 3번 세트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는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는 문단별로 각각의 그런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들을 확인해서 읽으면서 답을 고르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글의 내용을 2번 문제의 그 글 상자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 갖다 적용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문제죠. 서로 관련지어서 대응시켜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지문을 보면서 1번 문제는 함께 빠르게 좀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이 글의 중심화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소통의 즐거움이 이 글의 이제 중심화제가 될 텐데, 특히 소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문단에 보면, 독자는 독서를 통해 이제 책과 소통한다라고 하면서 먼저 이 독자가 필자와 소통한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그러면서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경험을 하는데 이 사회나 시대는 독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것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필자를 매개로 해서 독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소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심화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짚으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출제 요소로 자주 사용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상하관계, 포함관계에 관련된 이런 이런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가 들어있으면 그게 이제 출제 요소가 되거든요. 뭘까요? 여기 보면 배경, 지식, 관점. 이거는 독자 요인에 포함되는 겁니다. 상하관계가 있죠. 그리고 읽기 환경, 그리고 과제. 이것도 상황 요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난 모의평가 때요. 이 독서 이론 세트에서 이런 상하 포함 관계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거든요. 이런 논리적 관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눈으로만 답을 빠르게 고르면 이런 말들은 다 지문에 있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말을 선택지에 사용했어? 그러면 선택지 이거 적절한 거야 라고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눈에만 의존해서 답을 고르면 안 돼요. 이런 논리적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단까지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선택지에 대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이제 보면요.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서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정보,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이러저러해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이제 이해했으면 1번에 1번 뭐 적절한 판단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번에 3번을 보면 독자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책을 필자를 매개로 접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이 독자가 이 필자를 매개로 이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1번에 3번 선택지도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4번을 보세요. 1번에 4번을 보면 배경지식, 독자의 배경지식, 관점. 독자의 배경지식, 관점은 독자 요인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읽기 환경이나 과제는 상황 요인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4번 선택지에서는 읽기 환경 과제까지 독자 요인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상하 포함 관계를 틀어서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든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를 보면 독자는 책을 읽을 때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필자와 대화를 해요.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는데 그거는 직접적인 소통이라기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대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다음 문단을 보면요. A로 이제 묶여 있는데 이 A로 묶여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했어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질문과 관련해서 대비되는 짝을 잘 주목을 했어야 돼요. 이 A 부분에서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그리고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 이 두 가지의 질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의 경우에는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전자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자의 경우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 답을 찾는 질문은 책에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독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소통의 즐거움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문단과 관련해서 1번의 선택지 하나 이제 남았는데 2번 선택지 하나 남았는데 다른 독자와의 소통은 독자가 인식의 폭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다른 독자와의 소통에 관한 얘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문단 봤더니 한편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독자와 이제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문단, 4문단 읽고 1번에 2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른 독자와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독서 모임,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동아리. 자, 이런 모임에서 다른 독자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럼 이 부분 정말 재밌지 않았어. 이 부분 읽고서 난 이런 생각했어. 너도 이런 생각했니? 나는 또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이런 생각도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독자와 이제 소통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소통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게 되고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관점의 차이를 이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면서 독자는 자신의 인식을 심화 확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 봤을 때 바로 1번에 2번 선택지 적절하다는 판단 바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독자와 독자의 소통이 온라인에서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소통 양상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생산해서 공유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고요. 타인이 책과 소통하도록 돕는 것, 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또 나누는 일이다라고 그 의미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다 받고 1번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독서 후 작성한 글의 일부이다. A를 바탕으로 A2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 하나 찾는 것이죠. 음악 시간에 들었던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이 위대한 작품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런 질문을 품고 질문을 생성을 하고 독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에 대한 책을 독서를 한 거죠. 이 책을 이제 독서를 했는데 책에서는 기악만으로 구성됐던 교향곡의 성황을 결합해 개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곡이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곡이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건 이제 책에서 찾은 내용이죠. 책에서 찾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A와 B에 대한 판단을 해봅시다. 1번 선택지를 보면 A와 B에는 모두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B는 지금 책에서 답을 찾은 것을 서술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답을 찾은 것인데 그 답과 관련하여 베토벤 교향곡 합창의 특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찾은 것 자체가 지금 책 내용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B와 관련하여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품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책의 내용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경험도 고려를 하고 해서 이 학생이 어떤 답을 찾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책에는 없는 그러니까 이 A 같은 경우에는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이제 답을 발견한 그런 내용과도 이제 관련 있을 것 같고, 즉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자 자신에게서 이제 답을 찾는 질문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2번을 봅시다. C와 D에는 모두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를 보면 이 내용들을 종합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내용들을 서로 관련지어 그 A의 관계지음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열정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에 교향곡 구성의 새로움을 보여준 명작이 탄생했음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를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것과 이게 관련이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책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이제 고려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것과 이제 아예 거리가 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D를 봤더니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나에게 묻게 되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근데 이게 책에 있는 건가요? 이건 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책에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D까지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 D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2번도 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A와 관련된 판단을 이제 3번 선택지에서 다시 한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A에 관한 내용은요, 이 밑에 제시되어 있는 이 보기 전체의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어요. 이 A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 보면 베토벤의 생애에 관한 내용도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책에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은 것도 또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와 관련하여 책에서 이제 답을 찾는 질문, 뭐 그거랑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또 말하기는 어려울 텐데, 근데 여기 보면 2에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2는 뭐에 대한 답이에요? 이 2는 앞에 이 D에 대한 답이죠. D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D는 어떤 질문이냐? 이거는 책에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3번 선택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B를 보면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이 B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굳이 또 뭐 이 합창의 특징이 뭐냐라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상정을 해서 이제 또 접근을 했을 때, 뭐 B가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과 아예 관련이 또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여기 뒤에 이어지는 걸 보면 C에는 그에 대한 답을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음에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되는데, 그에 대한 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가 B에 제시되어 있는 질문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B에서 질문을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B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질문은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일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선택지가 맞기 위해서는,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이 C에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어떤 그런 답, 그런 그 답을 찾는 것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B와 C를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안 되겠죠. 여기 책의 내용들을 관계지음에 대응하는 요소, 내용들을 종합해, 어떤 이런 종합했다라는 것은 관계지음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에 대한 요 B와 관련 있는 답을 찾는 내용이 C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4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여러분이 잘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봅시다. D에는 독자 자신에게다 답을 찾는 질문이라고 되는데, 근데 이거는 책에는 없는 독자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글 쓰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글 쓰는 일.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글 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독자의 경험에서 찾았잖아요. 그렇다면 5번 선택지가 적절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윗글을 읽고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에서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과 관련하여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독서 모임에서 서로 다른 관점 확인하고 관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심화하는 과정에서 또 경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4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콘텐츠, 즉 4문단에 있는 말로 얘기한다면 글이나 동영상, 이 글이나 동영상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또 역시 그 소통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해석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문단에 보면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독서를 통해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5번 또한 적절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4문단에는요. 스스로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개인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다른 독자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번이 윗글을 읽고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3번까지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4번에서 9번 세트로 가도록 하죠. 먼저 문제를 한번 훑어보지요. 4번 문제는요, 이 주제통합적 읽기에서 전형적으로 늘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건 뭐냐면 관점이 다양한 글을 가, 나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그 관점에 대한 어떤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하기까지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들 다른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한 문항을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비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글을 비교하는 활동을 할 것을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수능에서도 이런 형식적인 측면, 글의 전개 방식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글을 비교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글 간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매우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4번 같은 문제는요, 당연히 연계교재에서 연계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 문제 유형의 측면에서 당연히 연계가 됐을 것이고, 이런 유형의 문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자꾸 연습을 좀 해야 또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번 문제 같은 데서는요, 선택지 앞부분을 쭉 훑어내리면서 핵심어를 찾아내면 좋아요. 반복되고 있는 말이 핵심어입니다. 유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로 묶여 있는 게 지금 이제 가의 1문단, 2문단 묶여 있죠. 그럼 가의 1문단, 2문단에 관한 핵심 정보들 파악해서 5번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5번 같은 거는 사실 요 가의 1, 2문단을 읽고 바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6번,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론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 가는 가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글을 통합적으로 이제 읽을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지문 읽기 전에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처음 독해할 때부터 가와 그 다음에 나의 기억 니은 서로 연결해 가지고 내용을 이해를 해야죠. 그 연결고리 주목해서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하죠. 그런 얘기를 애초에 잘 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면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동그라미 나를 반박한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이수광이. 그렇다면 이 동그라미 나랑, 즉 일부 주제학자의 비판, 그 나랑 이수광은요,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가 주장한 게 무엇인지, 이수광이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 그 주장, 입장, 그 차이점에 대한 이해부터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고요. 그 차이점과 관련하여 반박을 제대로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처음 읽을 때부터 당연히 이 나와 이수광의 견해정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에 주목하여 이 두 입장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했어야 되죠. 그런 읽기를 했는지 체크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면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임원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는데, 그럼 가나의 글과 보기에 임원경제지에 관한 내용을 서로 연계를 하라는 거예요.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서로 대응하는 요소, 그 다음에 서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분석을 이제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은 어휘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가액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유서가 글에 있어서 중심 화제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4번 문제 1, 2, 3, 4 앞부분 쭉 훑어내릴 때 유서에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유서가 중심 화제라는 걸 파악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유서와 관련해서 제시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먼저 이 유서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시해 놨어요. 그쵸?
고금의 서적에서 옛날과 지금, 이 옛날과 지금의 그런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제 편찬한 서적이 유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서의 특징을 또 제시를 하고 있네. 이게 보면 필요한 부분을 뽑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특징인 거죠. 이렇게 특징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요, 이런 특징에 관한 정보가 출제 요소가 돼요. 특히 안 왔다라고 하면요, 반대로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 해석을 가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서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 점에 유념했으면 문제의 답을 좀 더 빨리 또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비되는 짝이 있는데 일반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요소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여주는 말에 주목을 하면 모든 주제, 그 다음에 특정 주제, 이렇게 차이점 보여주는 말, 대비되는 짝을 잘 주목해야 되죠. 편찬 방식은 굉장히 이제 다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주도로 대규모 요소를 편찬하여 가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특징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왕조 초기에 국가주도로 대규모 요소를 편찬해서 이제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편찬 사업을 통해서 이전까지의 지식을 모으는 거죠. 모으고 그걸 통해서 왕조의 위엄을 이제 과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유서의 개념, 유서의 어떤 종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단을 또 이제 보면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서 중국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네요. 고려 얘기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앞에 이 중국의 경우와 여기 조선의 경우 서로 공통점 차이점이 있으면요, 그 공통점 차이점을 또 주목하는 읽기를 잘 해야 했어요. 한번 해보면 여기 조선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랐다. 그럼 어떤 중국과의 공통점이 될 텐데, 근데 여기 차이점도 있습니다. 특히 차이점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이 부분, 이 조선과 관련하여 조선의 유서의 특징으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이 내용을 조선의 유서의 특징으로 주목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유서의 이제 특징으로 이와 관련하여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 그런데 편찬자가 이제 미상인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렇게 편찬자가 왜 이렇게 안 밝혀져 있느냐, 편찬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지 않았느냐, 그것은 시문창자, 과거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또 제시를 해놨네요. 이제 이 문단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1, 2문단에 읽고 5번 문제 바로 해결하는 것도 이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지문 다 읽고 순서대로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좀 더 빨리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 읽고 해결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또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으로 익히면 좋겠고요. 다음 봅시다.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에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으면요, 그 변화, 달라진 거에 대해서 주목해서 당연히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실학자들의 유서와 관련된 정보들을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했네요. 동그라미 가, 이게 이제 출제 요소라는 것은 이미 문제를 통해서 이제 파악한 상태인데, 실학자들의 유서의 이제 특징이 뭐냐? 현실 개혁의 뜻이 담겨 있다. 그 다음에 이 편찬 의도가 지식의 제공, 확산에 있었다. 그리고 단순 정리가 아니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어떤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라는 점에서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의견을 더하지 않았어요. 거기 뭐 중국에 보면 일문단의 내용이죠. 중국의 그런 유서에 관한 그런 특징을 보면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특징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 다르네요. 중국의 것과.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작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그런 지식을 모았고 그리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이제 밝히는 게 뭐냐면 고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증 그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견을 안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증 안설 덧붙이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실학자들의 유서에 특징을 나타내는 이런 핵심적인 말들을 지금 우리가 주목하면서 읽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들을 빨리 딱딱딱 짚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작의 지식을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계승하기도 했는데 주작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또 수용하는 그런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이런 식자층이 뭔가를 많이 이제 이런 아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했다라는 것도 이제 특징을 나타내겠네요. 그래서 박물학, 이런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가의 3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학자들의 유서의 특징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서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4문단을 보면, 이 4문단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에 어떤 의의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서가 출제 요소가 돼서 밑줄까지 쳐져 있는데, 이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는 어떤 의의가 있냐면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줬죠. 이렇게 또 뭔가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요, 그건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의의.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가 있으면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문단에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의 의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의 글을 이제 읽었는데요. 선생님이 가의 글에 대한 이제 함께 독해를 하면서 각 문단과 관련해서 각 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핵심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그 문단 끝에 덧붙이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했죠. 이런 식의 사고를 또 여러분이 처음 독해할 때부터 잘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4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전개 방식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 있으면요, 각 문단별로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면서 읽으면 그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전개 방식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읽기를 했다고 한다면 4번 문제 답을요, 굉장히 쉽게 빠르게 잘 고르죠. 그래서 4번을 빨리 푸는 방법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글을 봅시다. 나의 글을 보면 가의 글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서가 지금 가나글에 연결고리가 되네요. 그래서 가에서 설명했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서, 그 유서에 대해서 이 나의 글에서는 특히 이 세 사람, 이수광, 이익, 이규경, 이 세 사람이 편찬한 그런 유서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가와 나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좀 했죠. 이렇게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가와 나의 정보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는 읽기를 한다는 것은요, 주제통합적 읽기에서 역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수행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제통합적 읽기 세트를 읽는 요령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각을 읽을 때요, 각 문단의 핵심 내용 당연히 주목하면서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그 문단의 핵심 내용 파악하는 읽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는 특히 가와 나의 그런 연결고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연결고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가에서 설명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서, 그에 대해서 이 세 사람에게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편찬한 거는 백과 전서식 유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이제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주작의 그 성리학의 테두리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지요. 그 양상 어떤지 이제 다음 문단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문단 보면 이제 먼저 이수광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수광이 어떤 견해장을 가지고, 즉 어떤 관점 입장을 가지고 어떤 유서를 편찬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는 읽기를 했으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수광의 입장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번 문제 혹시 떠올라요? 이수광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 읽기 전에요. 문제 먼저 보잖아요. 문제 먼저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독해를 할 때 미리미리 찾아서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알죠? 그렇다면 7번 문제, 자, 이수광의 말, 그럼 이수광의 견해주장이 출제해서란 것을 알고 이수광의 견해주장으로 이거를 당연히 주목했어야 됩니다. 이수광은 자, 여기 7번 문제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담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옆에다 좀 간단히 좀 적어 볼게요. 주자학, 그 다음에 다른 학문. 이 다른 학문에 대해서 다 열린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린 태도. 이게 이수광의 입장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걸 보면 당시는 주작의 기초에서 이제 이런 도덕에 관한 학문, 경전에 관한 학문이 이제 주류였다라는 거예요. 주류였다라는 것인데 이건 이제 당시 상황이고 그는 그러면 당시 상황과 또 대비되는 어떤 이수광의 이 유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을 또 핵심 정보로 주목했어야죠. 지복유설 책 이름 나와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당대 조선의 지식을 이제 망라해서 항목화했다. 항목하는 게 유서니까. 그리고 이제 특징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견해를 덧붙였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이런 다른 학문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과 역시 연결되겠죠?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제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제학자의 비판이 있었지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제에서 주목하여 이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 주제학자의 비판 그리고 이 이수광의 견해 주장, 입장 그 차이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 자, 납니다. 일부 주제학자의 비판은 무엇입니까? 일부 주제학자의 비판은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제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이수광의 입장과 관련하여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다. 그리고 주제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다. 서양 학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렇게 말을 했겠죠. 주제학이 아닌 것이 뒤섞였다. 그러면 지금 나의 입장에서 문제 삼은 거죠. 이렇게 문제 삼은 것, 이런 문제 삼은 것을요, 여러분이 견해정을 나타내는 말로 주목해야 돼요.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삼은 것과 이제 여기에 차이점을 짚어보면 이수광은요, 다른 학문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아요. 서양 학문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뒤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아요. 그러니까 서양 학문에 관한 것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심성수양에 대해서 뭐 충분히 절실한 내용 담고 있다라고 이수광이 또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중요한 작업을 했어요. 독해하면서 7번 문제와 관련하여 이수광과 그다음에 나의 입장의 차이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주목하여 파악했습니다. 이런 읽기를 했으면요,
7번 문제의 답을 굉장히 쉽게 고를 수 있어요. 비판하기의 핵심은 바로 견해주장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에 대한 예를 바탕으로 그 비판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얘기했고요. 자, 그럼 지금 설명한 내용 잘 익혀야 하는 것이고요. 잘 읽고 잘 풀었는지를 점검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다음 문단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입니다. 이익인데 여기서 이 글의 전개 방식과 관련해 이제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단 시작할 때요. 17세기의 이수광은 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18세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단 시작할 때도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요 17세기 이런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표시를 해버렸다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17세기, 그 다음에 18세기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17세기의 이수광의 유서, 특징, 그 다음에 이수광의 입장,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 제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문단의 핵심 내용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 이 나의 3문단에 대해서는 18세기 이익의 그런 입장, 그 다음에 이익이 자 출간한 이 성호사설, 저 유서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서학지식 자체를 표제어로 삼았다. 서학지식 자체를 표제어로 삼았다. 자, 특징.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약을 수용하는 등. 자, 그러면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약을 수용했다고 한다면 이익의 입장을 또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서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익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성호사설의 그런 내용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보면 서학의 해부학, 생리학. 자, 이것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자, 입장 관련해서 주작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를 했습니다. 재분류했다라는 거는 범주 카테고리를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범주 카테고리를 바꿔서 이제 수용하는 그런 또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서학의 수학을 주작의 지식 영역 안에서 이제 재구성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바로 그 나의 1문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작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수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 문단 읽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기억의 어떤 특징을 또 나타내는 말들을 말로 함께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 19세기래. 그러면 이 글은 전개 방식이 통시적이네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이제 봅시다. 이 오주연 문장 전상고어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규경의 입장,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성호사설의 분류 체계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이제 수록했다라는 게 서학의 지식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이제 무엇을 활용을 했냐면, 중국의 서학 연구소들을 지적 자원으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2019학년도 수능에 나온 내용인데 그게 살짝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중국 원류설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다. 이것도 이제 2019학년도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살짝 서로 연결이 되네요. 서학-중국 원류설을 반영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서학-중국 원류설, 서학의 그런 서양의 학문이라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그 토대가 중국이다. 그런 서학-중국 원류설을 반영한 서학 연구소들을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게 바로 이 니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니은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이해를 해야 했죠. 이규경이 이 책들에 담긴 중국한 서학 지식과 서양적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근데 이규경의 입장,
중국화한 서학지식과 서학중국 원류설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인데, 서학중국 원류설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중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학이라는 것이, 서양의 그런 과학이라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건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한 거예요, 탈피하지 않은 거예요? 탈피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저 이규경, 이 니은에 반영되어 있는 입장으로 또 역시 주목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을 수용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서학은 우리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야. 우리의 사고체계 완전히 달라. 이렇게 이제 배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소들을 활용해서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학의 연구소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해서 서학을 수용하는 그런 양상 특징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글 다 읽었네요. 그럼 이제 4번 문제 판단해 봅시다.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여 거라고 됐는데, 네, 가의 유서의 유형이요, 일반 유서랑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1문단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1문단과 관련지어서 이 부분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다라고 되는데, 이 유형을 분류한 기준, 이 기준이 그 주제였어요, 주제. 이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든 주제를 망라한 것이냐, 아니면 특정 주제, 다른 것이냐, 그 주제였는데, 그 주제와 관련해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이 나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유서의 개념 역시 가의 글에 보면 1문단에 있습니다. 유서가 어떤 책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의 글 보면 유서가 유용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 2문단 같은 데도 이제 보면 이 유서와 관련해서 시문창자, 과거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했어요.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의 글에 유용성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을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국가별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시기에 따라서 시대순회는 통시적으로 이수광, 이익, 이규경, 각각의 유서, 서양의 학문을 어떻게 이제 수용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유서의 개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는 이런 내용 없죠. 유서가 어디에서 이제 비롯되었는지 다양한 학설 검토하는 거 없고요. 유서 편찬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했다고 되는데, 유서 편찬자들 가령 이수광, 이규경, 그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부분에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가는 유서의 특징과 의의를 설명하였고라고 되는데, 가의 글을 통해서 유서가 어떤 책이고 그 특징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보면 이 유서,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새로운 지식 축적과 확산을 촉진했다는 그런 의의가 있다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의 글을 통해서 유서의 특성과 의의 설명하고 있다는 건 맞지요?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했다고 되는데, 네, 유서 편찬하는 데 있어서 이수광, 이익, 이규경이 서양 학문, 특정 학문, 이 서양 학문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 주작의 그런 범주 내에서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걸 시기별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소개했습니다. 그렇다, 이건 나에 대한 설명으로 맞네. 그러니까 즉 가와 나의 글에 각 문단별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4번 선택지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는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 그 원인은 이런 거야, 분석하는 이런 내용 없죠. 나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을 제시했다고 됐는데, 근데 17세기의 이수광, 18세기의 이익, 19세기의 이규경의 유서를 통해서 또 뭐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을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앞에 설명이 완전히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5번 선택지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1, 2문단이 A로 묶여 있는데, 가의 1, 2문단을 보면 1, 2, 3, 4, 5 이거에 대한 근거를 각각 딱 찾을 수 있죠.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자, 그 이유 나와 있는데요.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을 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 맞습니까? 네, 거기 가의 이문단에 보면요. 가의 이문단에 보면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이제 편찬이 되었고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이제 많았는데 그 이유가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맞고 조선에서는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이제 적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했다. 그게 뭐랑 연결되냐면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다랑 연결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뭐랑도 연결이 되냐면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한 경우가 많았다랑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 적지 않았다라고 말한 건 당연히 적절하겠죠.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는 것. 이 조선의 유서의 특징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거기 이문단 보면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보다는 개인에 의해 유서가 편찬되었다. 근데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특징 주목했었죠. 4번.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 왕조의 위엄을 드러내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1문단에 보면 많은 학자 동원했고 대규모로 유서를 편찬했고 그걸 통해서 왕조의 위엄을 드러냈다는 것 어렵지 않게 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 유서의 특징이냐. 거기 1문단에 보면 유서라는 것은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5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 그 중국에서 비롯된 그 유서의 특징을 잘못 제시한 거죠. 그 특징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어로 한정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 5번의 내용으로 이거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 5번 답 이렇게 골라야 했고요. 6번 봅시다.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연에 대해 파악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실학자들의 유서인데요. 그 실학자들의 유서의 예가 바로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을 가와 이제 연결을 짓는 것인데요. 가의 편찬 의도 지식의 제공이라고요. 거기 가의 3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지식의 제공과 확산이 편찬 의도죠. 기역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이라고 되는데 기역, 성호사설. 이 성호사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을 확장하고 심화하고 확장했다는 얘기 지식의 제공 확산이라는 것과 서로 대응하겠죠? 그렇다면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한 가의 방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 실학자들의 유서의 특징으로 거기 가의 3문단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했다. 그리고 평가를 더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역에서 해부학과 생리학, 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 성호사설에서는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제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했어요. 그래서 지식의 범주 그 카테고리를 바꿔 수용했거든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바꿔 수용했다 재분류 범주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뒤의 내용도 역시 서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번도 적절하고 3번을 보면요.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가의 성격은 하면서 이제 니은과 그 내용을 연계해서 이제 서술을 해놨는데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가의 성격 맞습니까? 가는 평가를 더하는 저술의 성격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응하는 요소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학을 활용한 목적이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자, 나의 4문단을 봅시다. 나의 4문단을 보면요.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중국의 서학 연구소들을 활용을 했어요. 그 서학 연구소 자체가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것을 아예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서학 연구소 자체가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걸 아예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아예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한 그런 내용을
이 이규경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3번 선택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뭐냐면 이 3번 선택지의 이 부분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했다. 이게 얼핏 보면 지문과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정보의 이미지 자체가 지문과 유사하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문의 내용과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지문에 중국 학문의 진보성이라는 말도 있고 서학을 활용했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지문에 있는 내용은 서학을 활용한 것 자체가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그냥 활용한 것이에요. 이런 목적을 위하여 서학을 활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4번 사실 탐구를 중시하며 자연과학에 대해 드러낸 가의 관심은 이라고 됐는데 이 가를 보면요.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해서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제 니은을 보면요. 자연과학, 천문학, 우주론 이런 내용을 수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5번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의 유연성과 개방성이라고 되는데 저기서의 새로운 지식은 가에 따르면 특히 서양 학문입니다. 이 서양 학문을 수용하는 유연성 개방성인데요. 기역과 니은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6번 문제 그냥 눈에 의거하여 눈에만 자꾸 의존해가지고 지문에 있는 말이 선택지에 사용되었을 때 그것을 맞다라고 자꾸 판단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습관인데 이런 거 답을 잘 못 고를 수 있었어요. 그런 거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7번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요. 이 7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고 과정, 그 방법 절차 자체를 익혀야 합니다. 이렇게 비판하기 문제 출제가 되었을 때 반박하기 위한 말이잖아요. 반드시 견해 주장 간의 차이점을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비판한다라는 것은요. 뭔가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견해 주장 간의 차이점을 파악할 때요.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주목하세요.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그럼 나에서는 어떤 것을 문제 삼고 있느냐? 심선수양에 절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작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어. 이걸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삼은 거에 대해서 이수광은요. 그거 문제가 안 돼. 라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건 문제가 안 돼.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작과 다른 학문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차이점을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관련 있는 답을 고르면 돼요.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2번에 대해서 금방 답으로 고를 겁니다. 이수광은 어떤 입장입니까? 주작에만 매몰됩니까? 아니에요. 열린 태도로 서양 학문, 다른 학문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주작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주작에 매몰돼가지고 주작이 아닌 것들을 배척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이 주작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다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주작이 아닌 것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건 주작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수광의 입장에서는 이 주작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음을 문제 삼는 그 입장 자체를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몰돼서 열애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건.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매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매 바른 방법. 널리 배우고 익힌다. 열린 태도. 널리 배우고 익힌다. 열린 태도. 이 입장과 통합니다. 그래서 이수광의 입장에서 이 둘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요 주작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음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이다. 문제 삼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비판하기 문제는.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심성을 수용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번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입장은 심성 수양을 저 의리 앞세우는 것보다 뭔가 뒤의 것으로 여기는 입장이죠. 뒤의 것으로 여기는 입장일 텐데 이수광이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수광은 주작에 대해서도 이 주작 자체를 어떤 자신의 학문에서도 어떤 기본 베이스로 지금 받아들인, 인정하는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걸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이수광의 입장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즉
학문에서의 의리를 앞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입장으로 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문에서의 의리를 앞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그 비판으로 맞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또 지문의 내용과 관련성이 떨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1번이 답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주자의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주제하게 아닌 학문이 날로 번성하게 되니 주자의 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주자의 도가 분명히 밝혀지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면 나의 입장 자체가 주자의 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이 주자의 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관련 있는 입장이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수강이 반박할 때 주자의 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글의 내용과 역시 맞아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유학경전에서 쓰이지 않는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더하는 일을 용납하는 것은 바른 학문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학문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네. 근데 다른 학문에 대해서 이수강은 열린 태도예요. 그렇다면 이 4번 선택지의 내용은 이수강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 1번이나 3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 할 말로 당연히 적절하지 않지.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는 이수강의 입장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수강이 할 말로 적절하지 않지.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참되게 알고 참되게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널리 배우고 면밀히 익혀야 할 것이라고 되는데, 경전을 매우 중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수강은 경전만 중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5번 선택지 내용도 이수강의 입장과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현재 오답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나의 입장과 거리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수강의 입장과 거리가 있는 것. 비판하기로 적절한 것은 당연히 이수강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과 관련하여 문제 삼은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7번 했고 8번 봅시다.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임원경제지에 대해 부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어요. 19세기까지의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이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국 서적들 발췌 분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증도 한 유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어떤 책인지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적, 국가를 위한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를 위한다와 관련하여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려 있다. 현실을 어떤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이 이제 모아져 있네요. 주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주작을 기반으로 이제 서유구의 입장과 관련돼서 봐야 되네요. 다시 주작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지켰던 서유구의 입장. 그 다음에 서학 중국 원류설, 이게 반영돼 있다는 얘기예요. 서학 중국 원류설이라는 것은 서양의 학문이 중국어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지문에서 이제 선생님이 어떤 얘기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었냐면, 이거는 기존의 중화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나의 사문단 읽을 때 설명을 했었어요. 이거는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한 게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중화관념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지문과 관련이 있으면 이렇게 지문과 관련 있는 내용을 딱딱 대응시키면서 이 보기를 읽으면 정말 문제 푸는데 여러분 좋아요.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이제 반영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안설은 의견이죠. 또 역시 이 안설 지문과 관련돼서 보면 의견 덧붙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색인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 가해 이 실학자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개선한다. 근데 여기 향촌 구성원 전체 삶의 조건을 개선한다. 현실을 개선한다. 서로 연결되네요. 현실개혁, 현실개선.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해에서 실학자들의 유서의 특징으로 고증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중에 안설이라는 것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 이 고증, 안설 보여주잖아요, 이거. 그렇다면 2번 선택지도 당연히 적절한 것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하는 나의 지복유설에 비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복유설의 특징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주목했었냐면, 자, 나의 이 문단입니다.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해서 황목화했다. 망라했다. 어떤 특정 주제에만 몰입한 거 아니죠? 그러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된 전문 유서의 성격이 두려지게 드러나는군이라는 것이 서로 대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임원경제지가 전문 유서의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맞습니까? 네, 여기 보면 국가를 위한 목적 의식을 명시했고요. 향천 사대부 이상적인 삶을 제시. 그래서 이 향천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향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특정 주제에 주목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 유서의 성격이 좀 두드러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러한 특징은 지복유설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기존 학설에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호사설에 비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호사설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제 나에서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했다라는 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형천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 이 실용적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됐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지어서 역시 성호사설의 특징과 대비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와 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그러면 여기 이 서유구의 임원경제지가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았어야 돼요. 중국의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중화관념에서 탈피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서학 중국 원류설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학 중국 원류설이라는 것은 서양의 학문이라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기존의 중화관념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탈피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답 표지로 짚어서 5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여기 뒤에 이어지는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했다는 얘기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택지는 자, 오주연 문장 이 전상고 같은 이 책은요.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다. 어떤 중국이라는 어떤 중화관념을 중시한, 중국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맞는 말이고 맨 뒤에 있는 말이 맞아요. 근데 중간에 틀린 말이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기술된 선택지는요. 학생들이 잘 못 골라내요. 그래서 이 5번을 답으로 못 고르는 학생들도 꽤 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유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입장, 어떤 관점을 반영한 어떤 그런 대상, 그 대상 관련해서는 그것에 어떤 관점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항상 고려하여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된 선택지 굉장히 중시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연습을 또 많이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면요.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식에 따라, 방식에 의거하여. 네, 됩니다. 근데 거기 B를 보면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자학의 지식을 계승한 거죠. 계승한 건데, 여기 B에서 계몽하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몽이라는 것은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서 깨우치게 한다는 것인데 계승하고 다르죠. 2번을 답을 골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를 보면 C는 쉽게니까 용이하게. 그 다음에 섞여 있는 것, 뒤섞여 있는 것은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를 보면 바꾸는 거는 그게 문맥상 변경하여 적절합니다. 9번까지 함께 했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이제 10번부터 17번까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두 개의 세트가 상당히 이제 어렵죠.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열심히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